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6월 18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신없는 꼭지고요. 몽골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더 윤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제 소식에 유엔의 그 군축 담당관이 그 몽골 외교부 장관하고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외교 장관을 만난 다음 날 몽골 대통령을 예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오늘 났어요. 그래서 외교 장관이랑 나누는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이랑 나누는 이야기는 또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또한 이번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사실 각국 관계자들끼리의 만남에 대한 정보는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몽골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정보죠. 자, 이게 제가 살펴본 이제 기사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기사 제목을 검색창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엔이 한 이야기는 몽골 대통령과 만나서 울란바토르 대화를 더욱 지지하기로 했다. 그런 거고, 이 방향이 지금 필요하고 유엔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몽골 힘내라. 계속 더 도와다오. 당신이 현재로서는 주인공이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진이 이제 기사에 같이 실렸고요. 왼쪽이 유엔 군축 담당관 나카미츠 이즈미고, 오른쪽이 후렐수어 몽골 대통령인데, 이 나카미츠 이즈미는 그 경력의 대부분을 아마 유엔에서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이력을 보니까. 그렇지만 한 몇 년간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한 대학에서 교수를 한 적도 있었어요. 또 그 기간 동안 교수직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 관련된 일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 정부 쪽에도 줄이 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 한미몽 어떻게 보면은 G7 히로시마 회의 이후로 급속하게 지금 시동이 걸린 거죠. 예전에 멈춰져 있던 요소들이 다시 한번 짧은 시간에 확 묶어지면서 몽골에서 이제 마크롱이 G7 회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고도 없이 라고 추측되는 방문을 몽골 방문해서 그때부터 그냥 걸린 거죠, 세게. 이게 맞춰져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 느낌에 대해서 일본도 인지를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카미츠 이즈미라는 사람의 경력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수뇌부에서의 인식의 정도라고 봤을 때 각각 부처에서 지금 국장급, 차관급 이상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의 태도는 상당히 지금 이 어느 나라들보다 이게 관련돼 있는 어느 나라들보다는 수동적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가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그냥 쉽게 짐작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은 제가 말을 이거는 단어 번역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기 가져왔고요. 제목에도 뽑았죠. 대문 사진에 일단 의역을 했어요. 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외교적 어투에 맞게 한번 볼게요. 이번 이제 이게 8차 울란바토르 대화에 관련해서 후렐수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하죠. 평화 협상이 최고의 해법이며, 평화 협상이 최고의 해법이며, 이를 위해서, 즉 평화 협상을 위해서, 평화 협상을 누가 하는 것이냐? 남북한의 이야기는 현재로 봐서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 보는 거죠. 지금 남북한의 대화 분위기는 없잖아요. 미국과 북한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여기서 다루는 게 비핵화니까 또. 그리고 동북아 안정이니까. 그러면은 북미 간의 협상, 즉 핵무기가 없어지려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체제 안정이 보장돼야 되고, 미국과 수교를 해야 돼요. 체제 안정이 보장되려면 지금 상태로 수교가 돼야 되는 거죠. 경제적 투자가 이어지고 당연히 제재는 해제되고.
이 평화협상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과 북한은 각자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 상관없이. 예. 그 이후에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다시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후렐 수호가 말하는 평화협상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화협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미 간에 그냥 마주 앉아서 그냥 결론 내라. 방에 가둬놓고 둘이 뭐 결론 내기 전에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난번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마음을 크게 먹고, 단지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 위협 제거,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사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지금 발전된 버전이에요. 예전 문재인하고 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 달라진 게 뭐냐. 인터내셔널, 이게 제가 번역을 하면 말이 좀 애매해질 것 같아서 영어 그대로 적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에포트가 있어야 된다. 즉, 세계에, 일단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두 개는 노력의 각각의 요소고,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외교적 노력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나라 간에 협상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반하는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에포트는 뭐냐?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의 노력은 뭐냐? 이것은 비제도권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문화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예술단체 이런 걸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서는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에포트구나.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사자를 언급하지 않고 여러 나라가 강조했거든요. 여기에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에포트가 있다. 이거는 훨씬 큰 틀에서 향후 비핵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한 부분으로서 북한 문제가 타고 넘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큰 가닥을 잡은 이유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어떤 명분으로서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이 허점이 있는 부분을 치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에포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의 노력들이 과연 뭐냐?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조정이 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교황이 8월 말에 몽골을 간다. 제가 뭐 다뤘던 내용이죠. 국내에서 그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방문 기간이 제가 이 영상을 말씀드릴 때는 8월 30일부터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9월 4일. 아마 그 당시 몽골 기사가 그래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혹시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의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큰 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판을 지금 짜고 있다. 여기에 사소한 반대 같은 사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아베가 남북 소통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했죠. 지금 아베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남쪽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의 큰 뜻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사안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크게 개의치 않을 내용이에요. 그대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지 간에. 저는 그 정도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황이 간다. 그래서 이 말을 언급드렸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제가. 바깥의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싶어서. 찾아봤더니, 뭐, 바깥에서는 별 신통한 정보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인구 330만에 천주교인이 1300명이다. 천주교회가 하나 있으면 되겠죠. 성당. 그런데 거기도 작년에 주교가 있었는데 작년 8월인가 그 주교를 추기경으로 승진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가을에도 몽골에서 한번 일어날 뻔했다고. 지금 교황의 남북 교류에 대한 관심은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1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날짜까지 잡힌 건 처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지난번에도 드렸고 그 다음
실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후속 조치로서 각 정치 세력 간의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의 노력을 갖다가 그 정치 세력들이 또 그들의 정치적인 해결 방식대로 새로운 큰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또 넘어가야 될 또 그게 있겠죠. 어쨌거나 현재 봐서는 진도는 제일 많이 나갔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걸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외국 쪽 언론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의 보도에서 가장 충실한 정보를 얻었기에 이걸 소개드립니다. 가톨릭 프레스라고 저는 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가톨릭 쪽에서 나오는 신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 기사가 23년 2월 22일이에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몽골 가는 것에 대해서 교황이 금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9월 달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게 그 발표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어디 아프리카 수단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작은 나라들을 뭐 어디 많이 간다는데 어디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돼 있어요. 몽골 간다. 9월 달에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예.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기사였어요. 그때 이미 큰 그림이 그려졌었구나. 2월 달에 이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당연히 미국하고 협의하는 거죠. 이거는 예. 미국이 교황청을 띄워줄 수 있는 거고 교황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미국은 개신교 뭐 그렇게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따지고 보자면 개신교 국가예요. 그래서 뭐 교황이 미국에서 대접을 잘 받지는 못합니다. 지금 서로 지금 필요에 맞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걸 미국이 꼭 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가 지난 5월 중순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회의에서 액션 플랜을 딱 제시하면서 가자 했다는 거거든요. 예. 확실히 그만큼 G7에 참여한 프랑스, 일본, 캐나다, 뭐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의 수장들보다 교황이 더 높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안에 있어서 최소한은 뭐 먼저 알고 있으니까. 예. 자, 이 2월 달이 왜 중요하냐? 그때 미국이 큰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였었거든요. 예전에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CBS 뉴스 기사죠. 2월 2일 날 CIA 국장이 이런 말을 해요. 우크라이나전이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자, 이때는 뭐냐면은 내년 예산안이 거기는 회계 연도가 뭐 8월, 9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나오기 전이고 예산안을 준비할 때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때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될 때예요. 자, 제가 앨런 머스크가 1월 달에 빠져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작년 10월부터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 1월, 2월에 힘을 확 쓰면서 빠져나왔죠. 그거는 뭐냐? 미국 행정부도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도 작년 가을쯤에 이거 안 되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빠져나오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중계 공세인지 하계 공세인지는 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국 무기 직접적으로 전달된 건 없어요. 옛날에 준 거, 작년에 준 거밖에 없지 새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십시일반으로 유럽 동맹국들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한 거 그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은 뻔해요. 그것은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공세예요. 우리도 6.25 때 휴전협정 협상하면서 계속 치열한 전투를 했죠. 그때 무지막지한 전투들이 그때 많이 벌어졌었어요. 크게 땅을 뭐 잃거나 빼앗는 것도 없이 뭐 백마고지 전투 같은 게 다 그때 벌어졌던 일이고 젤렌스키대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쌍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가 피해가 더 크니까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결정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게 우크라이나전에서 이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잘 하면서 빠져나오느냐 여기서. 그리고 그 이슈를 중국으로
옮겨 붙이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소프트 랜딩의 핵심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CIA 국장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좀 전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에 딸린 내용입니다. 중국이 가장 크고 거대한 적이다. 앞으로 10년, 20년간 중국이 미국한테 가장 큰 도전일 것이다. 예.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은 6개월 내에 결판을 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도 문제가 많다. 왜냐,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 상층부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비드 제로라는 문제를 했기 때문에 민심이 너무 안 좋아졌다. 성장률도 최저치다. 그리고 중국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자를 써 넣은 거예요. 제가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중국이 약점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교황이에요. 이게 2월 달이죠. 2월 초죠. 교황이 그 이야기 한 게 아까 언제였습니까? 2월 말이죠. 예. 이때 큰 판을 짠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났죠. 이 사람이 CIA 국장이에요. 이 사람이 바빴네요. 그때 보니까 1월 달에 1월 중순이나 말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협상을 했다라는 이야기 보도가 그때 나왔었어요. 미국은 부인했지만 당연히 부인했겠죠. 예. 우크라이나 영도 20%를 떼어내는 조건으로 종전을 제안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스위스계 독일의 일간지 노이에 찌르허 짜이퉁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원에서 보도가 됐어요. 예. 당연히 하고 있겠죠.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거듭 최근 몽골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반대하는데 몽골이 미국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둘 다 반대하는데 그 교황이 끝까지 날라올 수 없죠. 예. 그래서 러시아와도 대충 마무리가 돼 간다. 예. 러시아와 마무리되는 수순은 언제 결정됐느냐?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G7 히로시마가 열리기 전에 러시아하고 큰 가닥은 다 잡았다. 그 이후로 벌어지는 일은 미국의 소프트 랜딩이고 또 러시아 크렘린궁을 공격하고 드론으로 공격하고 여기저기 이제 그런 잡음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젤렌스키의 개인의 어떤 집념이다. 아니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은 6월 3일자 니케이 아시아의 기사인데 일본 거죠. 이게 그때가 언젠고 하니 한미몽 3국 국장급 회의 첫 번째 3국 협의체 한미몽 협의체 첫 회의였어요. 예. 이게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그 한미몽 국장급 회의의 취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추가로 파악한 내용은 한미몽이 정례 회의를 하기로 했고 이번에 그 첫 미팅이었다는 거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G7 이후에 발동이 걸려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실무급 회의였다. 자, 이건데 3국을 돌아가면서 정례적으로 미팅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제가 봐서 1년에 한 번 아니죠, 지금. 그보다 자주 만나겠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니케이 신문이 적은 기사를 제가 주요 내용만 번역해 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북한의 빠른 핵과 미사일 전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몽 공식 협의체 첫 회의. 즉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인식이 있느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전력이 하루가 다르게 훌륭해지고 있다. 맞다. 그러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개최됐다. 예. 한국, 미국, 몽골. 왜 몽골인지는 모른다. 그죠?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그리고 이 한미몽 국장급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약간 의외죠. 3국은 22년 이래 많은 탄도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 아마 일본 기자가 이걸 쓰고도 어색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입장이 있거든요. 이러려면 더 강한 제재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그것에 맞대응할 수 있는 어떤 힘의 대응의 방식이
여태까지 주로 해왔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위협은 더 강화됐는데 우리는 대화를 하자 그런다? 이러면 항복이잖아요. 남은 힘을 키워서 근육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때릴 거야 말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대화하자, 대화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대화가 끊어져 있는데. 예? 그런데 일본도 아니고 한국은 이해가 되죠. 당사자니까,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원래 같은 민족이고. 근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몽골이 나오죠. 일본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일본은 사실 보면은 위협을 느끼는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쭉 봤을 때는 일관되게 견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평화를 주제로 해서 세계 판도를 바꾸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한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미국은 뚜벅뚜벅 현재는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니케이 아시아가 지금 기사의 분위기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삼국이 전혀 지금 뭐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쪽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과 그 핵심 지지층이 있죠. 예. 여기 제가 핵심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누구한테 표를 줬다, 이거 핵심 지지층 아닙니다. 이게 줬다가 다음에 또 저기 줬다가 그런 사람들 핵심 지지층 아니에요. 그건 일반 국민이고 선량한 저 같은 사람이죠. 정치 잘하네? 잘했어. 그럼 두고. 너 잘할 줄 알고 시켰는데 잘 못했네? 그럼 다음에는 저쪽에 펴줄 거야. 이거 핵심 지지층 아닙니다. 이 핵심 지지층은 이 정권을 창출해낸 곳이죠. 그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지지율에 아마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겠죠, 많이. 뭐 후쿠시마 그 때문에 저도 플랜카드 걸린 거 봤습니다. 뭐 저도 회를 좋아하는데 뭐 우럭에서 뭐가 많이 발견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수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은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이 군사력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한반도에 남북한의 큰 딜을 함으로 해서 한국이 어느 동맹국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또 한국이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일본이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미국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미국의 간지러운 부분을 마저 긁어준 것인데, 이거의 깊이는 되게 얕아요. 이런다고 하더라도 일본하고 한국이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맺어서 뭐 연합군을 형성한다든지 중국에 대응해서 이런 것은 국민 정서가 용납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정도에서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득점은 아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대신 윤석열이 원하는 거,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시켜도 우리는 항상 불안하다. 미국이라는 품을 벗어나면 불안하다. 예. 그래서 두 층에 나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나의 마음이 안심이 된다. 예. 그들이 십자군으로서 북한 악을 언젠가는 괴멸시켜 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이명박 때도 야, 이럴 바에야는 그냥 미국의 한 주가 돼서 하면 이렇게 우리가 동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안보에 대한 구걸이죠.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공공연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경제 개발에서 돈이나 벌고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 그거는 미국한테 맡기면 되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거랑 미국의 한 주가 되겠다는 말과 같죠. 미국의 한 주가 되면 그렇게 대접해 줄까요? 아니죠. 너희들은 너희들 나라끼리 해라, 왜 우리를 더 골치 아프게 만드니, 그러겠죠. 어쨌거나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윤 대통령은 바이든한테 뒤통수를 엄청나게 세게 맞는 거예요. 예. 나는 북한을 힘으로 남한을 위해서 제압해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예?
남한이 동의 안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북한하고 그냥 관계 개선할 수도 있어. 그게 지금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해. 예? 그래서 위에부터 몽골부터 남북한이 이어지는 대중국 방어막을 칠 거야. 대만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해. 응? 네가 싫든 좋든 상관은 없는데 무조건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응? 작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지금 아니죠. 한국에 왔을 때 목적이 뭡니까? 담대한 구상하자고 그 이야기 제안으로 왔던 거죠. 근데 만남을 거부했죠. 만남을 거부한 데다가 덧붙여서 중국에다가 외교장관을 보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조종자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러다가 미국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고서 나온 게 담대한 구상이에요. 네. 그거 요구받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되면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것을 수용하기가 쉬울 것이냐 쉽지 않을 것이냐. 예.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미국의 동맹국, 지금 나토 동맹국들은 다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한 뭐 계약을 맺은 건 없지만, 협정을 맺은 건 없지만, 북한도 미국하고 수교해서 친구하자고 하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북한은? 자, 이렇게 되면 갈 데가 없는 방식이에요. 사면 초과예요. 중국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였죠. 중국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예, 중국한테 손 벌리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기시다는 사실은 일본은 지금 자민당 독재를 수십 년간 해오는 셈이에요. 일당 독재를. 거기다가 아베 1인 독재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의 중심이 아베에 있었거든요. 아베가 배가 아파서 나갔다가 또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수상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지금쯤 나왔어야 돼요, 사실은. 즉 기시다는 아베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장악력이라는 면에서 지지율 한참 안 좋았죠. 아베가 있었던 시절이었으면은 금방 다른 수상이 지금 수상직 수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베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시다가 수상직을 유지하는 것을 누가 지켜주고 있느냐? 여기는 야당이 없기 때문에 야당에 가서 고를 데도 없어요. 자, 미국의 힘으로 기시다는 서 있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죠, 그냥. 우리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기댈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껍데기 지금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선회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런 내부 혼란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예.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없었습니까? 서로 사고 팔 거 다 팔죠. 민간 교류가 없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 그냥 이웃 나라예요. 똑같아요. 중국하고도 똑같잖아요. 자, 그런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했는데 결과는 뒤통수 맞는 거예요. 자, 미국의 결정에 반하게 된다면 중국에 손 벌리기도 어렵고 기시다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때 우리는 볼 거예요. 이렇게 일본 식민지 시절에서 살아남았던 세력, 그러다가 반공으로 갈아탔던 세력, 절대 필터링이 안 됐죠. 미국은 미국의 책임이죠. 그게 조금씩 옅어졌지만 시민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아직도 핵심 부분,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정치 경제적인 언론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이제 구석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